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애인권업센터의 김예은 변호사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형사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에 이어서 고소장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 실제로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댓글에 이 고소장을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그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예, 제가 화면을 띄워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고소인이 누군지를 쓰는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도 있고 뭐 주민번호도 있고 사는 곳이 어디인지, 직업은 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欄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는데 법정 대리인, 뭐 고소 대리인에 의한 고소이냐 이런 걸 적는欄이 있네요. 이거는 왜 적을까요? 이거를 왜 물어볼까요? 앞으로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연락을 누구랑 할까요? 경찰은 누구한테 연락하면 돼요?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법정 대리인이 누구지? 예, 복습해보는 거죠. 법정 대리인은 흔히 말하는 말로 이제 친권자, 후견인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친권자는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은 그런 그 아동기에 있는 그런 사람의 부모를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후견인 같은 경우는 그 가정법원을 통해서 선정되는 뭐 특정 후견인이라던가 임시 후견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후견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견인들이 아주 예외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한 고소일 경우에는 거기에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고소 대리는 쉽게 생각해서 변호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소를 누가 하는지를 적었으면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 보면은 역시 뭐 이름이나 뭐 주민번호, 사는 곳, 직업, 연락처 이런 게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딱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나 이거 모르는데 어떡하지? 나 엊그저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시비 걸어가지고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랑 그런 일이 생겼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는 만큼만 적으시면 돼요. 아는 만큼만. 예, 상대방 주민번호를 아는 경우는 많이는 없잖아요. 대체로 이제 모르는 경우니까 그럴 때는 뭐 몇 살 정도 돼 보인다던가, 그죠? 사는 곳을 잘 모르겠으면 그 일이 있었던 장소는 어디라던가. 상대방의 직업을 모르겠으면 이제 추측해서 쓰지 마시고 그냥 모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연락처 모르시면 그냥 그대로 남겨두시고, 대신에 뭐 예를 들어 그게 무슨 식당에서 있었다 그러면은 어느 식당에서 있었는지 이 칸을 반드시 꽉꽉 채워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밑에 기타 사항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좀 적으면 돼요. 그 사람이 되게 마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니면은 뭐 희한한 안경을 쓰고 있었다라던가, 아니면 머리카락 색깔이 특이하다던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인상착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기 쉬운 뭔가 단서들이나 그런 특징들이 있으면 여기에 적으시면 좋죠. 그 다음은 고소의 취지를 적으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무슨 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이름을 적으라는 내용인데 이거 어렵죠. 이거는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법률 전문가들도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폭행이 뭔지, 상해가 뭔지 이런 거 바로바로 딱 아시는 분들 계세요? 폭행이라 하면은 뭔가 때리는 것 같고, 그쵸? 상해라고 하면은 다치는 것 같은데 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모르겠으면 그 죄명을 그냥 내가 아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쓰지 마시고, 예를 들어 이게 상해인데 폭행이라고 적어버리면 사건의 진행 방향 핀트가 조금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에 뭘 적을지 모르겠으면 무슨 일이 나한테 있었는지를 짧게 추려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을 때려서 피가 나게 한 죄로 처벌하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죄명을 써야 되겠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정 모르겠으면 뭐 정확한 죄가 있으면 그걸 쓰시면 되지만 정 모르겠으면 막 맘대로 쓰지 마시고 좀 내가 뭘 당했는지를 짧게 정리해서 이렇게 한 문장이나 한 단어 정도로 넣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예. 그리고 나서 범죄 사실이에요. 예. 범죄 사실은 뭐 내가 당한 일부터 시작하면 내가 왜 그 술집에 갔었는지부터 해가지고 막 다 쓰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소장을 내는 이유는
이 상대방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맞게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보실래요? 주, 시, 상, 목, 행. 이게 무슨 말이냐? 주어, 누가, 시간,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정도에, 그죠? 상대방, 누구에게, 주로 이제 피해자인 나에게가 되겠네요. 그리고 목적어인데요. 목적어는, 뭔가를, 이제 이런 뜻이죠. 그리고 행동은, 예, 아시죠? 무슨 짓을 했는지 그 행동을 적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남자가, 주, 어젯밤, 시, 나한테, 상대, 그죠? 맥주병을, 목적어죠. 깨서 던졌다. 이거는 행동이죠. 이런 것들이 적어지면 됩니다. 이거를 너무 막 잘 쓰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 지금 뭐 무슨 문학상 받으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예, 주, 시, 상, 목, 행을 생각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이게 행동이 하나가 아닐 수가 있고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시간 순서로 쓰세요. 시간 순서, 일어난 일의 시간 순서.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5개를 졌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죄에 일어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시간 순서로 적으시고, 아, 그것도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뭐 너무 이게 붙어 있는 일이라서 시간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심한 일,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화나고 열받는 일, 제일 심하다고 생각한 일부터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점수가 제일 높은 거, 제일 나쁜 짓, 요거부터 1, 2, 3, 4, 5 이렇게 적으셔도, 예, 됩니다. 그리고 고소 이유인데요. 우리가 범죄 사실을 썼는데 고소 이유는 왜 또 쓰는 거야? 아마, 예, 그런 생각이 드시죠? 왜냐하면 고소 이유 요 글자를 보면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생각나요. 내가 이 인간을 왜 처벌하고 싶은지가 막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주저리 안 써도 되는 말 막, 예, 많이 쓰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앞에 범죄 사실 나온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나 요거에 대해서 본 사람, 뭐 CCTV나 아니면은 뭐 녹음이 있다거나 추가적인 뭐 증거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이 고소 이유란에 적으시는 걸 차라리 추천드릴게요. 예, 너무 막 많이 나의 감성을 호소하실 필요 없고, 고소장은 말 그대로 고소장을 받은 사람이 이 사건 진짜 좀 이상하네, 나 이거 좀 파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게끔 그 내용이 잘 정리되면 되는 거여 가지고, 예, 막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쓰실 필요도 없고, 고소 이유에는 앞에 썼던 그 범죄 사실에서 내가 못 쓴 것들 중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 예, 요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라는 걸 적는 칸이 있네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있었던 일을 이쪽 경찰서에서도 또 얘기하고 저쪽에서도 또 얘기하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기면 힘들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조사를 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이게 이 조사의 결론들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좋지 않죠. 하나의 사건을 이제 일관되게 쭉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사건들을 다른 데다 막 낸 것은 아닌지, 똑같은 일을 가지고 아니면은 이 범죄자, 예, 가해자를 상대로 내가 별도로 뭐 민사소송, 뭐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있는지 요런 것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네요. 허위사실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예, 요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요, 좀 꽤 무겁게 처벌되는 벌이거든요. 무고죄라는 게.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는 우리가 밑에 이렇게 사인하는 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허위사실로 무고해서 고소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딱 기억을 하게 하면서 장난으로 고소하지 말도록 그렇게 막는 역할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나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한 건 맞는데 저쪽에서 나를 막 무고라고 막 몰아세울까 봐 나 불안해서 이거 못하겠다, 이런 분들 있는데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무고죄라는 게요, 그렇게 막 뭐 남 고소했는데 그게 뭐 무죄 나왔다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막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이 없다는 걸 머릿속에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오로지 저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내가 없는 말을 지어서 고소를 했다, 이럴 경우에 처벌받는 게 무고죄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소를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질문들이 좀 나와요. 그죠? 우리가 제출한 이 고소장이 혹시 저쪽에서도 이걸 볼 수 있나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이거 2017년 그때부터 이제 볼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저쪽에서 내가 원하지 않게 이거를 막 보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 사실 부분을 막 제대로 기억 안 나고 이런 것까지 막 빡빡 긁어서 쓰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고소장에 내가 얘기한 게 나중에 재판까지 쭉 일관되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 범죄 사실을 너무 장황하게 쓰거나 너무 정신없게 쓴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예, 너무 막 이렇게 범죄 쓸 게 많다 그러면 특히 주요 내용으로 한 뭐 5개, 6개 정도로 추려서 내시고요. 거기에 이제 자세한 건 고소인 조사 때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쓰시는 게 차라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저쪽에서 보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막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얘가 나는 이렇게 기억 안 하는데 얘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다 쓰지 말라고 한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돼가지고 내가 센 걸로 하나 추가해야겠다.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는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진실되게 고소장을 써야 되는데 내가 고소장 쓸 때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3월, 4월에 피해가 있었는데 6월에 제일 센 피해가 있어서 이거를 나중에 가서 말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일을 쓰긴 쓰되 너무 자세히 쓸 필요는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주, 시, 상, 목, 행으로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을 거예요. 아, 너무 귀찮다. 이거 써가지고 또 제출하면 너무 귀찮은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거 안 돼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되긴 돼요. 예, 문서 24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뭐 본인 인증이니 뭐 좀 많이 귀찮아요. 그리고 장점이 있긴 하거든요. 고소장을 접수를 거부하는 거를 좀, 예, 막을 수는 있어요. 요새 수사권 조정된 이후에 접수 거부 사례가 좀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막 화나시고 속상하신 분들 있다는데 접수 거부를 막기 위해서 온라인을 이용한다? 아직까지 그거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뭐 법률사무소나 이런 데서 사용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귀찮으시더라도 쓰셔가지고 우편 접수를 하시면 돼요. 우편 접수를 하셔도 접수 거부가 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충격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용기를 내서 고소를 했는데 왜 내 고소장을 안 받아줘요? 막 거절하고 그런 게 말이 돼요? 막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경찰에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검찰청에 가서 내면 됐어요. 최근에 이게 몇 년 사이에 엄청 크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우리 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이 수사권 조정부터 지금까지 쭉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쉽게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